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례 공부하는 그런 재미가 이게 이론상으로만 이게 뭐 분리처분 금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또 금방 까먹기도 하고요. 또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실무에서 뭐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는데 피고가 뭐라고 항변하면서 그 부분이 그 20조의 법리와 결합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또 이런 식의 그 주문은 또 어떻게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서도 나중에 또 까먹지도 않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 공부를 여러분들이 꼭 통해서 법률 공부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지되는 처분의 범위라고 해서 분리처분 되면은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인데요. 처분. 자, 우리 처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그 법률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 매매를 비롯한 양도, 저당권 설정, 그다음에 신탁, 출자, 뭐 유증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처분의 개념인데 판례는 이것에 국한하지 않고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를 초래할 수 있는 압류가 압류, 그 다음에 재판작용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 비록 법에는 처분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게 법률행위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20조의 어떤 취지를 완전히 살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대법원 200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사건에서 말씀드린 사건인데요. 부부가 이제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전유 부분을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전유 부분만 넘어가고 땅을 못 주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나 아들한테 저기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으니까 내가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아들 상대로 분양회사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땅을 자기 앞으로 가져온 시어머니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그래서 원고의 며느리는 건물에서 나가달라. 두 사람이겠죠. 아들 시어머니 나가달라. 그 다음에 땅 지분 넘겨달라 내한테 그렇게 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내 땅 위에 너가 집합 건물 무단으로 그냥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청구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어쨌든 분리처분이 일어나게 된 그러니까 며느리 원래 아들 소유였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 넘어간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런 구조에서 땅덩어리가 아들한테 왔다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로 간 이런 분리처분 금지가 분리처분이 일어났잖아요. 분리가 일어났는데 그 분리를 그냥 단순한 매매나 증여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등기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비록 재판작용, 재판에 따른 이전 등기였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요 법리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지방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 사건인데요. 집합건물 대지의 지분권자인 원고가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면서 대지의 공유자들인
피고를 상대로 대지에 대한 경매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시면 집합 건물이 이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땅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고는 그 전유 부분 없이 땅만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땅만. 지분이 이제 일부겠죠, 그죠? 만약에 전체가 100평이라 그러면 이제 원고가 한 30평 정도 가지고 나머지 70평은 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의 대지권 등기가 쭉 돼버린 그런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원고가 30평 갖고 있는 땅만 30평 갖고 있는 원고가 뭐 철거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이 사건 것처럼 나 공유를 분할해 달라, 너 땅덩어리 다 경매로 넘기자,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는 거죠. 그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조금 뭔가 그 원고 입장에서는 판을 좀 뒤흔들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을 부담을 주고 조금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땅을 좀 어떻게 너희들이 비싸게 사가라, 이런 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철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료 청구도 별로 좀 미미하고, 지료 청구는 당연히 되는 구조인데, 그 지료 청구가 잘 먹히지 않고 상대방한테 큰 부담이 안 되고 하니까 아마도 이게 경매를 통해서 분할하자, 땅을 다 딴 사람한테 팔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청구를 한 케이스예요. 보시면 법원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경매 분할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죠. 물론 요 결론이 되려면 일단은 원고의 그 지분 취득은 유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겠죠. 만약에 원고 지분 취득 자체가 20조에 반해서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소유권자도 아닌 사람이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어떤 그 기각되는 그런 사유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취득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야, 너 소유권자이긴 하지만 경매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럼 왜 이제 경매 분할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경매 분할이 되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 경매 분할이 되게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땅이 형식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절차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또 얼굴 나갑니다. 공유물 분할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유물 분할은 공유 지분권자가 현물 분할을 청구하거나, 토지 같은 게 대표적이죠. 토지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이쪽은 너 거, 이쪽은 내 거, 이렇게 지분별로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현물 분할과,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전체를 경매 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판 돈을 지분별로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이제 방법이 있는데, 해줘야 돼요. 법원은 받아줘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현물 분할이든 경매 분할이든. 현매 분할이 안 되면 경매 분할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공유물 분할 재판의 속성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공유물 분할 자체의 취지가 이 공유 관계에 있는 어떤 부동산 소유,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1의 단계, 지분 2분의 1 이런 단계가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유물 분할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20조에 따라서 저는 지금 제가 재판해 보면서 공유물 분할이 기각된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20조의 논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의 경우에 땅 전체가
경매 분할로 원래 만약에 20조의 고려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건물이 앉아 있고 그 땅에 그 지분이 돼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건물이 70이 지금 이쪽 오른쪽 분야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그 땅을 딱 자르면 30과 7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뭐 이게 정중앙에 있죠 보통. 그러니까 그 집합 건물이 위에 뚝 눌러앉아 있는 그런 땅의 공유 이런 부분은 현물 분할이 기본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20조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경매 분할로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경매 분할로 해서 누군가에게 팔린다. 누군가에서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존의 그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지 사용권을 뺏어서 분리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다 가져가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20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상당히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공유물 분할하고 이제 이렇게 그 결합해서 20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0년 사례인데요. 요거는 좀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예, 제가 어제 그 조금 더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기존 교재는 그게 이제 나와 있지 않을 텐데요. 조금 그 오늘 강의 준비하느라고 다시 보니까 하급심 판결을 다시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부분이 좀 드러나서 이 사건도 지금 제가 그 대법원 판결만 보고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완전히 와닿지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하급심 판결을 봤더니 제가 이해한 게 조금 틀렸더라고요. 보시죠. 자, 이 사건은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건은 그 집합 건물이 이제 지어져 있는데요. 그냥 조금 사안은 복잡한데 제가 그 이제 실제 사안은 어떠냐면 1층에 구분 소유권이 뭐 다수, 그 다음에 2층, 3층 하나씩 이런 식으로 된 집합 건물인데 그냥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층별로 하나씩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이 있고 근데 집합 건물 등기를 그 대지권을 제대로 이제 못 갖추고 땅 부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 하나, 2층 하나, 3층 하나 해서 구분 소유권이 5개가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그 5분의 1씩 해가지고 지분을 땅을 별도로 갖고 있는 이런 구조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1층이라고 그러시죠. 1층이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나는 전체로 다 경매 넣고 싶다. 전체를 다 경매 넣고 싶다. 라고 해서 그 토지 건물 전체를 다 경매로 분할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했네요. 제가 이제 그 땅도 지금 5분의 1씩이 돼 있고 건물 부분도 다 그 지분별로 나눠져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별로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유 관계로 보게 되면 땅도 공유, 건물도 공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서 원래 그냥 등기부상으로만 보면은 토지든 5분의 1씩, 건물도 5분의 1씩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서 1층은 내가 쓰고
2층은 B가 쓰고 3층은 C가 쓰고 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내 거, 2층은 너 거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등기부하고는 좀 다르죠. 등기부는 그냥 5분의 1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는 5분의 1씩이고 건물은 등기부상 5분의 1씩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합의가 있어서 사실은 따로따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토지 건물을 경매해달라라고 해서 누군가 예를 들면 1층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건에서 1심은 건물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를 분할의 법리가 좀 다르거든요. 요거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자, 제 얼굴 또 나갑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 공유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물 분할이냐, 원칙적인 현물 분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는 경매 분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니 거 이거, 내 거 이거, 그냥 토지로 생각하시면은 이런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반반씩 되어 있지만 2분의 1씩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편은 내 거, 왼편은 너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분할을 한다, 정리를 한다라고 할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그 물건의 정리는 그 명의신탁 해지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거 내 건데, 요건 내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건 내 건데 그 등기부상으로는 그 저쪽 지분을 내가 신탁받아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명의신탁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을 해지를 이유로 한 어떤 이전등기 청구 이런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게 법리예요.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그냥 현물 분할하고 그 다음에 경매 분할하고 하는 그런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 거 내 거가 딱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분할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판례 1심 판례를 보시면 1심은 이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걸 감안 안 한 거죠. 기본적인 이제 대법원의 법리인데요. 그걸 감안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해서 경매 분할을 선고했어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 토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토지는 우리가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 딱 들어차 있는데 5분의 1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할 수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합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토지는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냥 경매 분할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그 경매 분할할 수가 없죠.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해야 되는 그런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1심은 토지도 경매 분할, 건물도 경매 분할 이렇게 판결했죠. 근데 2심은 이제 그제서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감안한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니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감안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분할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받은 이제 원고가 원고만 항소해서 대법원 판단이 된 거예요. 원고만 항소해서. 그럼 원고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 분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 공유 분할의 법리상 너 주장은 틀렸어 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이제 기각을 한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 법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공유 분할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상고심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2심에서 원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심 표현 이런 말을 쓰는데 원심은 대법원에서의 원심은 2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심에서 거론하는 원심은 1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1심을 뭐라 그러냐?
그럼 1심이라 그럽니다. 원심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원심 판단은 토지는 경매분할, 그죠? 토지는 경매분할, 그 다음에 건물은 기각, 이렇게 판단을 썼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고만, 그 건물에 대한 을 패소당한 원고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 심리 범위는 그 건물 부분에 대한 그 경매분할을 기각한, 경매분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 부분에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0조 법리가 드디어 이제 좀 등장을 합니다. 이게 토지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냥 만약에 대법원에서 야,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를 분할 안 돼. 그 명신탁 해제 기한 그 이전 등기를 해야지. 안 돼. 이렇게만 판단했다면 그럼 원고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겠어요? 이제 확정됐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경매분할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경매분할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판결의 꼴이 나는 거예요. 그 판결의 꼴이. 집합 건물인데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분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대지사용권에 돼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까봐 원고가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할까봐 이제 경매 절차까지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 절차까지 이제 언급을 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 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 구분 건물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층과 분리해서 이 사건 대지만에 대해서 경매 분할을 명한 확정 판결에 기해서 진행되는 공유물 분할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가적으로 약간 서비스한 거예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매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해봐야 경락인도 보호 못 받고 아무 소용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노티스를 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 하급심 판결을 다 보고 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좀 어렵고요. 요거는 이제 전유 부분 받은 사람이 전유 부분 갖고 있는 수분양자가 땅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 이런 사건이에요. 그 원고들은 그 유천건설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분양을 받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죠.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원고들이 대지 지분을 확보를 못해서 이게 유천건설이 분양받은 수자원공사 땅 소유자였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전 등기 소송을 했었어요. 이전 등기 넘겨달라. 근데 그 소송을 할 때 이미 유천건설이 이제 부도가 난 상태라 그 채권자들인 피고 보조 참가인 채권자들이 이미 수십억 대 그 채권이 있어서 유천건설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어요, 이미. 그리고 그 뒤에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 그러니까 가압류는 우리가 채무명의가 없는 금전 판결, 이러면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이제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그 판결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압류를 해뒀다가 그 채권자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죠. 해뒀다가 그 다음에 판결을 받고 나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이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고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된 사건이죠. 자,
원고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전 등기해달라라고 이렇게 했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원고가 수자원공사와 유천건설을 상대로 수자원공사는 유천건설에게, 그다음 유천건설은 나한테 이런 이전 등기를 이제 순차 등기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전 등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유천건설로 이전 등기하는 그 부분이 아까처럼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수분양자가 가지는 이 대지 사용권하고 그 다음에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충돌하는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을 부인한 최초의 판결인 셈입니다. 이 사건이. 자, 쭉 보시면 그래서 이런 법원의 취지는 59페이지 이 피고 보조 참가인들, 이 사건은 이제 그런 그 원고가 수자원공사와 유천건설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대응할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뭐 수자원공사는 내가 아무나 넘겨주면 되고 재판 이겨서 아무나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제대로 대응을 하겠냐고요, 그죠? 그다음 유천건설은 부도가 났죠. 그러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보조 참가인들이 피고의 승소를 위해서 보조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천건설에 돈 받을 사람들, 여기 가압류해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보조 참가인으로서 이제 주장을 했죠. 뭐라고 주장했겠어요? 야, 이 가압류하고 압류가 돼 있으면 너 그거 해결하고 나서 가져가, 이전 등기 가져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조의 논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반영이 돼요. 뭐겠습니까? 이전 등기. 뭐를 해결하고 해제한 다음에 이전 등기 가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했던 가압류, 압류, 집행의 어떤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판단이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20조가 계획됐다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는 이미 가압류할 당시에 전유 부분에 대지권, 대지사용권화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유천건설 명의로 등기하게 해서 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절차가 유천건설 명의로 등기하게 해서 그 토지를 강제 경매 또는 강제 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유 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 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그죠? 그런 이제에서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자, 1심 법원은, 대법원은 이제 그렇게 판단했는데 1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까 이제 20조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썼는데 주문을 어떻게 했냐면 피고는 수자원공사라 치죠. 피고는 유천건설과 피고 보조 참가인들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결정에 대한 집행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했죠. 그러면 이제 집행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그 집행이 해제되도록 만들겠어요. 우리 조건, 이전 등기를 받는 조건을 그런 압류 결정, 이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돈 줘야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20조 고려를 전혀 안 한 겁니다. 근데 2심 법원은 이제 20조의 논리에 따라서 그 압류가 무효다라고 봤고 대법원도 역시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그 조합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그 전유 부분 분양받았죠. 땅도 분양받았겠지만, 근데 이 아파트 대지 지분을 못 갖고 오던 차에 그 대지 지분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제3자.
그래서 법원은 그 아까 요 위의 판결인데요, 그게 그 위의 판결의 취지를 근거로 가압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이 가압류는 그런 분리처분의 그 금지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부인했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그 제3자 이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런 거죠. 결국은 그 땅덩어리는 내 건데 그 가압류는 지금 만약에 채무자를 그 분양회사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분양회사 명의로 땅덩어리가 남아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분양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분양회사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가압류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분양자들, 소송을 한, 이 제3자 이 소송을 한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그건 내 거야. 내 물건인데 잘못 잡았어. 그렇게 하는 게 제3자 이의거든요. 잘못 잡았어. 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취지를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20조의 논리에 따라서는 맞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효력을 이제 부인당했고요. 다만 이제 그 소송한 원고 중에서 그 재판 당시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졌죠. 주문을 한번 보시면 그 피고가 이제 가압류했던 사람이죠. 피고는 이런 재개발조합에 대해서 가압류한 결정에 기해 가지고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주문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이 상당히 기네요. 논리는 아까 대법원의 논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판결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3자 이의네요. 마찬가지로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는데 전유 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는 제3자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문은 이런 가압류 그 집행은 불허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그 제3자 이의를 많이 하는구나, 뭔가 다투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제주지방법원 2011년 사건도 역시 제3자 이의 사건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제3자 이의를 거의 안 하죠. 저도 변호사 지금 25년 하면서 제가 제3자 이의 소송을 한두 건 해봤나 모르겠네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니까 이게 상당히 드문 사건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보통은 이제 제3자이가 잘 안 일어나는 게 보통은 명의자,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자잖아요, 보통. 더구나 또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갖춰야만 소유권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실제로 샀던 사람, 취득한 사람도 그 등기를 안 갖추게 되면은 그 소유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샀는데 등기 못 갖추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집행이 그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명의자를 보고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 20조 논리에 따르면은 대지 지분 이런 부분은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된 권리로서 권리는 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제3자 이의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지방법원 2011년 사건인데요. 그 집합 건물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이제 근저당권자가 집합 건물 부지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임의경매. 그래서 그 원고가 이 경매 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해서 그 구분건물 소유자가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국은 기각됐네요. 왜냐하면 그 근저당을 잡을 땅의 근저당을 잡을 당시에 아직까지 구분 건물이 안 들어섰다. 대지사용권 성립이 안 됐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땅의 저당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 땅의 저당이 설정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또 압류가 되고 가압류가 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은 일단은 그 시점을 픽스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97년 2월이지 않습니까? 97년 2월 땅에 저당이 됐을 당시에 건물이 어느 만큼 올라갔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공정률이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당권에 유효하게 설정됐다는 거죠. 다른 경매 권리 분석할 때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땅만 경매로 나왔을 때 그 땅에 뭐 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또는 공매, 그 세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근거가 돼서 원인이 돼서 이렇게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경매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 건물의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 뭐 이렇게 저당이라든지 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될 때 그 건물의 상태, 그 당시 상태의 건물의 상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만 정확한 권리 분석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그 가압류이의 사건인데요. 그 대지사용권 성립한 이후인데 그 대지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그런 사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앞서 본 사건들하고 다르게 이게 신청 사건 자체에서 그 가압류 무효다라고 판단하고 취소를 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소송상의 약간 특징 그런 겁니다. 다른 사건들은 다 그냥 제3자 이의 소송으로 가서 본안 사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판단받는데 이 사건은 바로 가압류 이의 재판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실무상으로 바로 가압류 이의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보다 제3자 이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3자 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3자 이의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가압류 이의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심리를 제대로 좀 잘 안 하고 왜냐하면 보통은 한 번만에 거의 재판을 마치거든요. 한 번만에. 가압류 이의 하게 되면은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내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재판을 마치기 때문에 왠지 이런 20조 같은 복잡한 법리를 심리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압류 그렇게 좀 간단한 것에 맞는 간단한 판단에 맞는 가압류의 재판보다는 조금 심리를 충실하게 하는 그런 그 본안 재판 제3자의 재판을 선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렇게 법리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집합금고 20조가 가압류 이의 재판으로 판단받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만 잘하면 판례를 잘 들이대고 설득만 잘하면은 그 가압류 이의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압류 이의 재판을 그 가압류 이의 재판이 더 적절한 소송 수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구나 그 제가 어제 한참 찾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결론을 못 냈는데요. 그 제3자 소송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가압류 됐던 부분의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압류 재판에서 이기면 바로 가압류가 말소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 소송에서 이기면은 그러니까 뭔가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판결을 받고 물론 또 그게 확정이 안 되면 또 항소 상고로 가야 확정이 되는데 그때서 그렇게 확정되고 나서 그 판결문 가지고 바로 지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가압류 취소 재판 같은 걸 별도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제 결론을 못 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어요. 주석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는 가압류 취소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거 가지고는 집행력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1, 2, 3 확정이 안 됐을 때는 1, 2, 3심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 또 가압류 취소 재판까지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가압류의 같은 경우는 바로 또 1심 결정 가지고 가압류의 결정 가지고 집행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속하게 가압류 정리하는 데는 그 방법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을 가압류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압류 이 판결의 주문은 이런 가압류의 부분을 취소한다. 이거는 이제 토지 부분만이죠. 토지 부분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조금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보다는 굉장히 좀 다양한 소송 수단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3자 이의라든지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이런 부분들이 실무하는 데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또 다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은 충분히 또 숙지할 만한 나름대로는 조금 이게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좀 정확히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